사업 분석이라는 개념들은 발굴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가정을 전제로 관련된 모든 요소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말이 어렵긴 합니다. 크게 꼭 이렇게 끊어보면 경제적 가정이라는 거를 전제로, 그 얘기는 수익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관련된 또는 보유하고 있는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짜 가능한 건지 또 성공할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가정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기관의 관계가 자꾸 연결이 돼요. 물론 기업체나 아니면 창업하는 팀들이 자원이 좀 풍족하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큰 규모의 시장을 바라본다면 대량 생산을 해야 하거나 유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때 초기에 자기 자본금을 잠식할 수 있는 우려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인력을 3명만 채용해도 월 200씩 주면 3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자금이 똑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원료를 사고 또 유통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구조까지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금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자금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 해요. 안 그러면 일단 우물이 말라버릴 테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이제 투용자 의사결정할 때 그 기업이 현금 창출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수익이 생긴다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원리금이라는 게 이제 빚을 낸 것들을 어떻게 갚아갈 수 있는지, 또 이자도 잘 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랑 사업성 분석 내용 자체를 기업체 내부에서도 많이 보지만 금융에서는 이 사업성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 사업성 분석의 필요성은 창업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고, 또 동일하게 늘어나는 만큼 실패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요즘은 자세히 조사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한 75%? 심할 때는 78%까지 올라가는 거 봤었고요. 그냥 통례적으로 한 70% 내외가 실패율이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력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3년, 5년 정도까지 유지하는 확률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기술 가진 기업들이 조금 더 생존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창업의 성공률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는 것들을 점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창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들 중에 우선순위가 나오게 돼요. 어떤 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또는 어떤 거를 지금은 당장 시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효과, 효율도 효율이지만 이게 정말 해도 되는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제 효과적인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우리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그런 입지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성, 당연히 이제 수익성 봐야 되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이랑 얘기하려면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상황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종표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기업의 임원들은 생각 못했던 자원 조달을 못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인력이 좀 많이 투여가 된다던가 아니면 전력을 많이 쓴다던가 뭐 에너지겠죠? 또는 계절적 특성을 타는구나 우리 사업이 만약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다면 대안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제품들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산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봄에 많이 팔아놔야 장마철에 사람들이 쓰겠죠. 그래서 봄에는 좀 이쁘고 기능성 있는 얘기를 막 하다가 여름에는 일단 우기가 오면 사람들이 이쁜 것보다는 당장 우산이 필요하니까 저렴하고 기본적인 기능들, 비닐 우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실 겁니다.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면 그때는 추운 가을비? 겨울비에 가까운 것들이니까 대비를 해놓고 있는 거겠죠. 뭐 당연히 디자인 관련된 걸 거고 겨울에는 우산을 거의 안 쓰지 않나요? 눈이 오는 날 정도? 그러면 이제 손 잡는 부분, 그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 장갑을 끼고 뭐 그립을 잡아야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겨울이나 가을에는 실제 신제품이 팔리기에는 녹록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중간에 브릿지로 우리는 뭐 양산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우산 안에 쉽진 않겠지만 열선을 깔아가지고 그 머리 부분은 좀 후끈한 히팅이 되는 그래서 겨울에 뭐 간단하게 쓰고 있으면 머리 부분은 열기가 나오게 하겠다. 그럼 사실 우산은 아니죠. 우산의 형태를 가진 것 뿐이니까 뭐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또 신기하다. 또 하나 더 나가서 그런 신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우산에다가 저희의 열선 패드를 또는 패치를 우산 안에다 부착을 하면 비슷한 기능을 낼 수 있다. 뭐 그러면 또 그것만 액세서리 사서 붙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1년의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또 계절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유가 창업의 또는 사업의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그 다음에 필요한 세부사항들과 경영에 필요한 기획력이든 역량이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가이드가 된다. 그래서 작성을 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구현 가능해야 되겠죠. 또 이 구현 가능하다는 말은 랩 스케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파일럿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제 생산 가능한 건지 제품에 적용 가능한 건지를 보는 거. 또 하나는 시장에 정말 볼륨이 나오는지예요. 지난번 비즈니스 기획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장 규모가 한 600억 규모 정도 나와야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그 시장을 이제 6조 사이즈로 키우는 작업을 하겠죠. 근데 시장이 너무 작아서 아주 특수해가지고 1년에 몇 개 안 팔리고 또 몇 명 안 사는 구조라면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우리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이 이쁘고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구조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부에는 인재들,
인력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지식 서비스, 지식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데이터가 많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면 창업팀의 구성을 점검하는 경우가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창업팀하고 구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멤버들이 고급 인재들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증이 일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현금 유보성이 있는지, 현금 유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상환 능력이 있는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돈이 없으니까 빌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증권 같은 것들, 채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인증, 인허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허, 무형 지식재산, 지식자산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술, 시장, 제품, 사람, 그 다음에 인증, 페이턴트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사업의 이제 5요소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손가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들 그 첫 번째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처럼 손을 이렇게 꺾어 보면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 가치가 시장에 얼마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 으뜸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저 손가락 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 손가락은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장하는 시장이 우리가 뛰어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해요. 그래서 시장의 성장률이 15% 내외면 좋겠다. 뭐 이런 체크를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이 부분들을 이제 기술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고 좀 폄하하는 구조들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결혼 반지를 걷거나 약속 반지를 끼는 손가락, 약지잖아요. 약지는 인재와 인재의 관계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이렇게 손가락, 액기 손가락 거는 거를 서티피케이션이랑 페이턴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쫙 펴보면 플레잉인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으로 가면 두 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인허가가 깔려 있고 특허가 깔려 있고 창업팀 구성이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는 거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를 찾는 거예요. 이게 3축이죠. 시장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 건지 아니면 돈이 있는 곳을 방향으로 쫓아갈 건지 아니면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걸 찾을 건지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하나씩 끌어모아서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 요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고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이제 손가락 이론은 손가락 모형은 차후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5요소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요걸 좀 다시 풀어보면 우리 사업이 정말 어떠한지 사람들이 정말 필요를 하는 건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현실적인 건지 그게 구현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이제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원한다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른 비슷한 게 와도 우리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 주체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정말 역량은 있는 건지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기획력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 건지 또 그런 활동들의 결과가 재무적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 또 만약에 이런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또는 뭐가 잘 구성이 도출이 안 된다면 그 대비적 리스크 테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업 타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단에서 사업계획서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보게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텐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발견이 되면 바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변화가 생겨요. 당연히 사업성이나 기술성이나 시장성도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바뀔까요? 이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결정지에 있는 결과물이고 계획서는 투비 모형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뀌겠죠. 그래서 많이 바뀌지 않는 고정적인 내용들, 기획서가 아니라 분석 보고서니까요. 사업 타당성은 팩트를 전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비를 쭉 세워놓거나 아니면 흩뿌려 놓고 관리하는 거라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 이건 한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변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사업 계획서,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픽스되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쭉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나 또 타당성이라는 것들, 피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한 세 가지로 축이 나눠집니다. 그 컨셉이 시장 입장에서 정말 팔릴까? 또 필요로 하는 건가? 매번 사용하는 건가? 빈도가 얼마나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재무적으로는 우리 사업을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자금이 어느 정도 들고 또 우리가 없는 부분들은 조달이 가능한 건지 또 계획된 사업의 수익성이 언제부터 BEP가 넘어가서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좀 해야 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는 생산적으로는 이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실제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생산 원가를 줄여서 수익률을 더 높일까? 네, 요 관점에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공정이 돌아가는 사이클을 짧게 해서 빨리 생산되게 하는 거. 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던 공정에서 사람을 빼도 자동으로 구현이 된다면 그럼 인건비가 빠지겠죠. 또 당연히 이제 사람이 빠지면 정밀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기능 입장에서는 장비가 표준화되면 동일한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사람 개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로도를 로봇 자동화 머신 입장에서는 컨디션만 잘 유지해주면 똑같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모순이 되고 딜레마가 돼요. 사람이 없는데 장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R&D 입장에서는 그래서 R&D를 하는 거죠. 그래서 BR&D와 R&D 간에 항상 문제가 되고 충돌이 생기는 게 이제 기술적 타당성 저 부분이 계산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타당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일자리를 상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 쪽은 당연히 구현이 되지만 당장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안에는 약간 정책적인 고려들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프로세스 항목들을 좀 보면 크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볼 때 우리가 판매 가격을 하나 설정할 거잖아요. 그 판매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수요 예측을 한 걸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근데 가격을 그냥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경쟁사들의 제품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제품은 과연
그들의 가격이랑 비슷하게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좀 더 싸게 만드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뭐 시즌을 조금 빨리 가게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로 시장을 점유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고민했던 컨셉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요구되고 어떻게 구매되는지를 파악해서 자극을 가격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 계획들을 세우고 나면 우리가 월 몇 개를 판매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판매하는 양이 나오면 그 판매하는 양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 능력이랑 공급하는 시기에 맞춰서 생산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계절 특성을 가진 거라면 그냥 월 평균으로 하면 10,000개씩 만들면 되는데 겨울에는 안 쓰고 여름에 많이 쓰는 거다. 만약에 우비, 장화 이런 거라면 봄, 여름, 뭐 가을, 겨울도 쓰긴 하지만 아무튼 비 많이 오는 날 쓰는 장화라면 비 오기 직전에 많이 사고 비 오는 시점에 많이 사겠죠. 그럼 그때 뭐 12개월 동안 만 개, 12만 개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겨울에는 재고가 남을 거고 또 많이 팔아야 되는 여름에는 좀 모자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생산 능력을 여름에다가 집중을 해놓고 가을에는 좀 덜 만들고 그럼 가동률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생산 기술 자체로 하이브리드 생산이 되는 그런 플랜트들을 자꾸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 계획에 맞춰갖고 공장의 구조가 어떨 때는 장화를 만들고 어떨 때는 뭐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그릇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고무 재질, 피 재질이라고 많이 보면 장화를 프레스로 사출로 쿵 찍어서 두 개의 뭐 틀을 붙여가지고 장화를 만드는 구조다라고 하면 몰드를 놓고 그 안에서 사출해서 뽑아내겠죠. 그렇게 붙이는 걸 어떨 때는 장화를 만들고 어떨 때는 뭐 그릇 소재를 만들고 어떨 때는 뭐 용기를 만들다던가 또 겨울에 쓰는 눈 치우는 빗자루, 눈자루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게 되면 같은 설비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또는 동일한 걸 막 찍어내서 우기가 있는 나라로 팔 수 있는 개념까지도 간다면 공급 계획을 하나 또 잡아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생산 기술이 나오는 거고 그 구조까지는 기업 내부에서는 계속 이제 최적의 공정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재무 쪽에서는 이 자금이 장비를 매번 풀가동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거니까 투자의 과잉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운전 자금이든 또 원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뭐 여름에 원료를 좀 많이 사서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면 자금도 그때 가장 많이 들 거고 상환도 그 여름 직후에 많이 상환되고 겨울에는 좀 상환하기 어려운 경직돼 있는 재무 구조가 될 거예요. 이제 요 흐름 전체를 다 보는 거. 어떻게 보면 눈으로 바라보는 시장을 하나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든 메이커 과정으로 만드는 거.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피를 돌리는 과정, 그게 재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 시장을 보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이었죠. 두 번째가 생산 기술, 제품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재무라는 건 접혀 있는 과정들, 인력이라든가 인허가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기업의 의미 있는 가치겠죠. 그렇게 세 가지를 주축으로 사업 분석이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업계획서까지 쭉 큰 틀에서 보면 계획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면 적절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될까? 이게 판단이 되면 이제 다음 축에서는 사업 매력도 분석이라고 해서 거시환경 산업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산업을 보면서 당연히 시장도 보겠죠. 어떤 정도 시장이 되는지. 또 한쪽에서는 내부 수행 능력. 어떻게 보면 사업 매력도는 수압 분석에서 SW, OT에 가깝겠죠. 기회 요인이라든가 아니 위기 사항들을 사업 매력도로 본다면 OT, SW, 강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한 거는 내부 역량이 돼요. 그래서 수행 능력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케팅 역량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치사슬, 밸류 체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수압 분석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성적으로 매트릭스를 그립니다. 매저라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측정을 하고 나면 특정한 부분들은 부각을 더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버린다기보다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리뉴얼을 하거나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수익이 나는데 일조를 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또는 그닥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뀌겠죠. 그럼 이제 경제적 분석에서 현금이 잘 흐르는 분야가 우선순위. 현금이 잘 흐르진 않지만 울컥울컥 뭐 큰 마디를 만들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되면 경제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매트릭스나 또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한 개념들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되면 이제 기업체는 수익이 생긴다는 전제로 상환이라는 것들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빌려온 또는 투자받은 거를 상환할 수 있을까? 또 상환이 직접 안 된다면 또 다른 자금을 끌고 와서 대체해보자. 그게 IPO나 M&A의 화두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그냥 통상적으로는 엑시 분석이라고 해요. 자금을 어떻게 뺄 건지 또 하나는 이런 과정 속에 분명히 쇼크가 오게 돼 있어요. 또 조직 내에 트러블도 많이 생깁니다. 지분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거고 또 수익 배분에 대한 율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지속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경쟁사가 등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잖아요. 그 리스크를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이런 상황이 도출이 된다면 뭐 역할 모델을 만들어서 뭐 나중에 뭐 6개의 칼라 모자로 의사결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긴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모이면 6개의 테마 항목을 놓고 의사결정을 한번 해본다던가 스타 기법이라고 해서 뭔가 세그멘트하고 집중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위험 요소들 중에 극복할 거 아니면 무시할 거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개선할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 이 일련의 과정이 사업성 분석이라서 사업 계획이 앞에 먼저 서고 실행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예측해보면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술 경영에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공학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개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생각해라 또는 생태계를 고려해라. 그러면 개, 시스템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뭔가 정보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입 요소. 그 투입 요소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 산출물,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수익이 생기면 이제 아웃컴이라는 것들, 아웃컴도 나올 거예요. 아웃컴이 나오고 나면 뭔가 개선해야 될 상황들 또는 관리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풋 요소로 다시 이 의견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다시 투입을 시켜서 또 개선하는 과정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뱅뱅뱅, 상단에서 보면 뱅뱅뱅 도는 것 같지만 측면에서 보면 이게 스파이럴 구조라서 점점 확장되고 고급화되고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진행은 되지만 좌우 방향을 찾는, 여기는 이제 집중화를 계속 하겠죠. 근데 이런 구조가 생태계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배종태 교수님이 많이 정리해서 오픈한 프로세스들을 준용해서 보면 인풋 요소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건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R&D 전략이든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기술을 예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들을 평가를 해놔야 한다. 그게 되고 나면 수행하는 건 리더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런 적극적인 식구들을 찾아놔야 한다. 그럼 이제 과제 관리가 좀 바뀌겠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배분이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들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적성에 맞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랑 호흡이 잘 안 맞다면 재배치를 하겠죠. 그게 이제 R&D 조직 관리다. 요게 이제 우리 안에서 보는 사이클, 작은 사이클이지만 큰 프로세스에 보면 자체 개발을 한다면 전략과 리더십과 조직화를 하는 과정, 요걸 통해서 R&D 사업화라는 개념으로 실체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실체화된 산출물을 아웃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기술 라이센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도와준 상황의 결과가 수익이 생기면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게끔 또는 또 사내 기업의 일부를 독립시켜서 자체적으로 집중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던가 그러면 이제 아웃컴이 다른 주머니에서 계속 생겨요. 또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이 될 겁니다. 데이터, 실험값들도 있을 거고 시행 과정에 오류 났던 것들, 반복적으로 에러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찾는 거, 이런 것들 될 거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까, 이런 걸 판단할 때 기술 도입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 R&D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술을 가진 기업을 합병을 시키는 거, 뭐 이런 구조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체들이 생존하고 또 진화하는 과정의 프로세스, 시스템, 뭐 순환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에서 보는 전체 한 바퀴, 이게 사업성 분석의 큰 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은 아웃컴까지만 고려하면 또는 아웃풋까지 고려해서 이 과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할까, 뭐 이런 과정이라면 그 뒤에 사업계획이 실행이 되면 어떤 아웃컴이 나오는데 이 아웃컴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그 방안을 투입 요소에다가 반영하면 처음부터 고급화된 또는 고순도가 된 정보들과 자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웃컴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단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효율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웃컴, 아웃풋, 이 부분은 효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용어가
위치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 전략적 이슈들이 좀 있어요. 전략 이슈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전략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나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구조가 있는 건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업성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계속 진입하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쟁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딥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원가를 절감시켜야 되고 가격을 유지하되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들, 그러려면 밸류 체인이 변경돼야 되고 영업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것들이 고급화가 돼야 합니다. 이 전제를 놓고 시장을 좀 더 크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시장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존의 제품 외에 별도의 추가 옵션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될 거고, 우리가 처음에 진입 안 했던 다른 시장으로도 들어가는 거, 또 엉뚱한 새로운 컨셉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볼륨이 커질 거고, 경쟁 전략을 쭉 써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큰 포지션이나 아니면 대응력이 되게 높지 않다, 그러면 슬슬 철수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러면 자산을 조금씩 뺀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업권들을 빌려준다던가, 사내 벤처로 그 부분들을 좀 볼륨을 작게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사업성들의 계획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분이 이제 사업 전략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코스트를 계속 줄이거나,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 이제 사업성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가를 계속 떨어뜨려야 우리가 이익이 좀 많아지는데, 그 이익을 광고라는 개념, 홍보라는 개념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좀 빨리 단기간에 만든다면 당연히 인력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운영 비용들이 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특정한 분야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 차별화를 많이 준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방법, 또 업계 전반에서 하는 것들은 뭐 좀 다르게 만들고 코스트를 줄이는 거, 뭐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큰 틀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거, 거기에 시장성, 기술성,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고, 이 둘을 잘 살펴보고 사업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